지난주에 뭐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선 여러분들 그 상호입주론 한번 해본 적 있었죠? 상호입주론 하면서 이제 크리스탈러, 그 상호입주론 쓰는 용어들을 받고, 그리고 이제 중력 모형에서 rarely compressed half 이거 하면서, 중력 모형은 이제 중력, 끌어당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11년째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건데 나중에 20초 만에 푸셔야 됩니다. 중력, 끌어당긴다, 유인력. 그 점포가 그 배우지에 있는 고객을 끌어당길 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먼저 점포의 규모, 크기하고 또 뭐죠? 거리. 거리에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하죠. 근데 이제 자연 법칙에 의해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크기에는 어떻게 돼요? 비례. 이거를 계산 문제로 나온다는 거는 아마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유인력을 잡을 때 이게 이제 C도시가 있고요. C도시는 배후 도시인데 10만 명이 있다. 근데 10만 명이 있는 이제 배후 도시에서 소비자들이 A 도시 가서 구매 활동하고 B 도시 가서 구매 활동하는데 자료가 주어지죠. 물론 가장 좋은 게 이런 그림으로 바로 주어져, 작년처럼. 근데 올해는 이제 그림이 아니라 박스 안에 이제 조건이 나와서 계산하게 되는데 별 차이 없어요. 그럼 자료가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A 규모가 만약에 7만 명이다. B 규모가 이제 여기 인구수가 42만 명이다. 여기 거리가 만약에 3km다. 여기가 9km다. 9km? 이렇게. 이렇게 이제 3km 그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A에 몇 명이 가고 B에 몇 명이 가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뜻이죠. 그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어요. 뭐 지금은 뭐 몰라요. 그러나 이제 내년도 시험 때는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레일리 공식이 있는데 뭐 공식도 나지 마시고 그 유인력 공식으로 이제 다 적용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은 바로 구할 수가 있죠. 크기에는 이제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다 보니까 그 A하고 B를 이제 서로 비교했을 때 규모가 어느 게 더 유리해요? 이게 7단이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B가 더 유리하죠. 몇 배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7단이 어렵다는 게 이제 대부분 수험생분들의 얘기인데 42만하고 7만의 차이는요, 6이죠. 힘드니까 이제 계산기를 지참하는 시험이라서 42를 먼저 누르고 나누기 누르고 작은 숫자 7로 하잖아요. 액정화면에 6이 뜹니다. 7은 7, 7, 6이 42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7, 6이 42가 아니라 7, 7이 42에서 틀리는 분도 계십니다. 굉장하죠? 옛날에 이제 실제 사건인데 옛날에 투자로는 지렛대 효과 나왔을 때 28이 16이잖아요. 그 28이 14 해가지고 92쪽 나오신 분이 틀린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구구단이 정말 어려워. 그러면 6배 유리하죠. 1대 6이고 거리면에서는 어디가 유리하죠? A가 몇 배 유리해요? 단순하게 무슨 거리만 보면 3배 유리하죠. 3배 유리한데 거리는 제곱이지. 그럼 3의 제곱은 9. 그럼 9대 1이죠. 이게 이제 실제 문제입니다. 그럼 딱 보면은 이제 9대 6이 되죠. 그럼 전체가 몇 명 있다고 가정하는가? 9대 6이면은 15명 합쳐야 되죠. 15명 중에 9명이 A로 가는 거니까 결국 몇 퍼센트 유인력을 가지게 돼요. 15분의 9가 이것도 되게 어렵죠. 15단을 해야 되니까 9를 15로 나누면 0.6이 나오죠. 60%가 됩니다. 그 10만 명 중에 다 10만 명이 A하고 B만 가지고 소비 활동 한다 그러면은 10만 명에서 60%니까 A에 6만 명이 가고요. B는 몇만 명? 4만 명이 가는 6만 대 4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이런 이제 조합으로 물어보는 게 이제 우리 시험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거 한 적이 있었나요? 오늘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 앞으로 공부하는구나. 일주일에 한 시간은 잊어버리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올해도 당연히 나옵니다. 이렇게 내년도 28회 때도 당연히 나오고. 근데 이제 올해 문제가 작년보다 요거 계산 문제가 좀 쉽게 냈어요. 그래서
28회 때는 조금 더 조건이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지만 별 차이는 없고, 그리고 그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정책론에 들어갔었죠. 정책론에서는 이제 시험 범위가 목차를 딱 그 네 가지가 확정이 돼 있어요. 확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느냐는 뭐 출제마다 좀 다르지만은 먼저 그 정책이다 보니까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이제 반드시 나옵니다. 이것은 이유열 불문하고 어떻게든지 나오는 문제고요. 근데 학원에서 연습하신 지문이 거의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 두 번째가 토지 정책. 토지 정책은 이제 저는 목차를 적어드렸지만은 토지 정책은 잘 준비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공법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주택 정책에서 나오고, 주택 정책도 반드시 출제를 하고요. 네 번째가 무슨 정책이라고 그랬죠? 조세 정책.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주제 중에 네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는 네 가지 주제가 골고루 다 출제됐지만은 올해는 조세 정책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강조되는 것이 조세 정책을 강조하면 되지만은 강조하든 안 하든 맨날 똑같은 지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근데 매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매번 틀리기 때문에 그러죠. 낸 거 또 틀리고 또 내고 또 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관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보신 거 되게 중요한 편인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를 논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방법을 논했었죠.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방법은 특히 뭐하고 나눠졌었어요? 특히 직접적 개입 방법과 간접적. 이거는 뭐 개념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종류를 물어보는 거죠. 공용개발,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 공공임대보유제도, 직접. 개발 부담금, 간접. 이게 이제 올해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 개입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는 중요한 게 몇 개? 이유니까 두 개죠. 이게 이제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두 가지 용어를 아주 심사숙고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정치란 말하고 경제는 그럼 목적이 다르죠. 이건 사회적 목표 달성. 요거는 시장 실패 수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목표라고 얘기하면서 사회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지만은 뭐 이건희 회장 같은 아주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은 주택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안 해요.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지? 왜 전세값이 이렇게 올라가지? 왜 교통비가 이렇게, 지하철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지? 이런 거를 이제 신경을 안 쓰죠. 저 같은 사람은 신경 쓰죠. 저같이 전 재산이 13만 원 있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고요. 하루 용돈이 1,300원인 사람은 굉장히 민감한데, 그러니까 이제 약자죠, 약자. 저소득층을 위한 뭘로 연결시킨다? 주택정책. 이렇게까지 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장 실패 수정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큰 틀이 방법하고 이유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정치적 부분은 사회적 목표라고 얘기하면서 이 내용이 이제 주택정책에서 출제하겠다라고 이제 방향을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택정책상에서도 어떤 이제 아주 비싼 주택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특히 임대주택 정책을 대상으로 출제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시장 실패에 대한 내용을 이제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택 정책으로, 경제적 기능은 우리 시험에서는 시장 실패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겠다라고 방향이 잡혀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그 자료 보셨지? 풀어보셨어요? 그렇죠. 풀어보시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문제 1번 잠깐 볼까요? 지난주에 보신 내용이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그 1번 같은 문제가 이게 단독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으로 연결시켰지만은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나열했죠. 나열해놓고 이게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내냐면은 이건 우선 X잖아요. 그 다음 내용 중 직접적 개입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게 이제 순서들 1, 2, 3, 4, 5번이라 그러면은 그럼 거기 이제 아닌 게 하나가 있죠. 뭐가 아닌 게 있어요? 개발 부담금이 아니지. 각종 보조금, 부담금, 세금은 뭐다? 각종 보조금, 부담금, 세금, 그러니까 보부세라 그랬죠.
간접적 개입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오는 거를 이렇게 지문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수준은 이 정도예요. 마음이 편해지세요? 불편해지세요? 지금 다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개발 부담금이고 또 번호 2번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에 대한 세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직접 개입 방식이래. 이거는 무슨 방식? 간접 개입 방식. 이건 또 작년에 정답 체크했었어요. 각종 보조금, 부담금, 세금은 간접 방식인데 이렇게 직접 개입 방식이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직접과 간접을 구분하는 것은 꼭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뭐 하는 거냐면은 61페이지에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은 이제는 그 정치적 기능과 연관되는 부분은 큰 목차 중에 하나인 주택정책을 출제하겠다라고 정해진 것이고 좀 이따 논하는 것이고요. 이건 시장 실패를 바로 건드립니다. 시장 실패.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편하게 이제 준비하시려면은 정부 시장 개입 방법과 이유를 이제 하나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장 실패와 관련돼 가지고 연결되는 것이 또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시장 실패라는 것은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개념은 이제 경제학적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시장 실패. 의의가 잘 발음이 안 돼서 죄송하고요. 시장 실패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면은 우리가 경제학 책에 나온 걸 조금 더 우리 시험에 맞춰서 표현하면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시장이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자원을 배분하는 겁니다. 자원 배분.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시장이 그 줄만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일체 상황을 우리가 시장 실패라 그래요. 거기는 한 줄로 쭉 줄주시면 되죠.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시장 실패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뭐고 배분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야. 경제학 책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원을 이제 배분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그럼 우리 시험에 국가고시에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요인, 원인이 뭐가 있지? 요거를 이제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단답형으로도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1, 2, 3, 4, 5번으로.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그 원인에 대해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원인. 근데 원인에 대한 부분이 그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거예요. 근데 다 깊숙하게 내지는 않고요. 공무원 경제학 이런 시험처럼 먼저 이제 그 순서대로 잘 되어 있는데 1번 해보 외부 효과 있죠. 1번 우선 목차만이라도 알아두세요. 이 외부 효과는 독립된 문제로 너무 많이 나와요. 아주 자주 나오는 것이고요. 외부 효과. 작년에 26회 때 독립된 문제로 나왔어요. 올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어요. 이거 26회 때 나왔고 최근 거는 26회 때 나왔고 24회 때 나왔어요. 2년 만에 나왔죠? 28회 때 돈 걸래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빅데이터라는 게 참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출제원도 같은 내용 보고 분석해서 본인이 기출문제 내용을 보고 이제 과거에 나온 거를 반영해서 출제합니다. 왜냐하면 출제원들이 의뢰를 받으면은 그 3년치인가 이 기출문제 나온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라는 식으로. 그러면은 그 전년도 나온 거를 또 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을까? 똑같은 스타일로? 또 내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좀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전년 넣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반영되고요. 2번에 보면은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공공재.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독립된 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외부 효과하고 공공재만 독립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독립된 문제로 출제되지 않고 목차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우선 목차만 잠깐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3번에 독과점 기업이 나오죠.
독과점 기업의 존재 이렇게 했고요. 거기다 하나가 빠졌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 중 하나 더 첨가하면은 규모의 경제라는 것도 하나 첨가시켜 주시고요. 이 규모의 경제하고 독과점 기업이 서로 연결이 돼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도 이게 나오니까 그 최근에 네 번째 설명되어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등등등등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5가지 말고 더 있지만은 우리 시험은 다양스러운 게 요거 위주로 시장 실패 원인을 좀 나열을 해주는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독립된 문제로 내지 않고 지문으로 들어간다. 그럼 이런 실제 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 보면은 그 번호 만약에 예를 들어 3번 해놓고 외부 효과. 그럼 머리에 딱 떠오르죠? 외부 효과. 그리고 공공재. 정보의 대칭성은 시장 실패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OX. 지금 오픈북이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 외부 효과, 공공재, 정보의 대칭성은 시장 실패와 관련이 있다. X지. 정보의 대칭성이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이 되는 겁니다. 정보가 사람마다 똑같지 않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보셨던 효율적 시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건드려야 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독립된 문제로 출제됐던 것은 이 2가지고요. 이것은 지문으로만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시장 실패 원인과 연관돼서. 그래서 이제 우선 종류를 먼저 알아두는 게 의미가 있고요. 등등 이거 말고 더 있지만 그건 천천히 해보도록 하고 이 중에서 이제 건드릴 것은 외부 효과하고 공공재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요거를 이제 체크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앞에 다시 6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2번 해놓고 밑에 공공재 부분을 먼저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공공재 반대말이 민간재입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 이제 공공재 성질이 이제 두 번째 줄에 공공재 특성 해놓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죠. 비경합과 비배 동그라미를 쳐넣으셔야 돼요. 공공재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학문적으로 비경합과 비배제에 대해서만 이해가 되면 나머지가 다 해결이 됩니다.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고요. 의미가 나오죠. 바로 밑에 비경합성이란 해당자를 다른 사람이 추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와 경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는 표현 영역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비배제성이란 또 나오죠. 한 재화를 소비하면서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 재화 소비로부터 배제하지 않는 성질을 말하죠. 그렇지. 이해가 되시지? 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동그라미 꼭 치신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론이 나옵니다. 비배제성 이런 걸로 인해서 바로 밑에 줄에 시장에 맡기는 거야. 민간 기업이 시장에 공공재 생산을 맡기잖아요. 그 바로 연결돼서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그리고 뭐라 한다? 과소 생산의 문제가 생긴다고 돼 있죠. 과소. 그래서 과소 생산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과소 생산. 결국 공공재 부분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란 말하고 그리고 과소 생산 요 3가지의 단어에 대한 연결성만 가지시면은 우리 이제 공공재 부분은 100% 다 해결이 돼요. 역사적으로 공공재 부분을 단독샷으로 냈을 때 3번 나왔었거든요. 3문제가 똑같아. 정답 부분이 과소 생산을 뭘로 냈을까? 어떻게 그걸 잘 하시지? 과소를 과다로만 내버렸어요. 공부 안 하시고 나시는 여러분은 전 세계 최강의 실력자들만 모신 것 같아요. 파이팅! 이렇게 이제. 이 공공재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거 해석만 하시면 되는데, 공공재는 저희들이 소비를 한다. 그럼 소비면에서요. 소비면에서 뭐하고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키워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경합성, 비배제성. 비경합의 반대말이 뭐죠? 비경합 경합. 와, 굉장하시네. 비배제의 반대말은? 와, 굉장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공공재의 반대말이 민간재거든요. 민간재는 시장 기능에서 나오는 건데, 민간재의 성질은 경합하고 배제성이에요. 그럼 비경합의 반대말이 경합이라 그랬죠? 경합이란 말은 경쟁한다는 거죠. 네,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한정된 자원을 소비자들은 자기가 많이 소비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먼저 소비한 사람이 그만큼 나중에 소비한 사람보다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치킨이 한 마리 있어요. 치킨 한 마리가 있는데 이걸 갑돌이가 먼저 먹었어.
그럼 나중에 먹은 사람은 갑돌이가 먹고 난 나머지를 먹겠지. 그쵸? 나중에 도착한 사람은 그러면은 먼저 먹은 갑돌이가 소비량이 더 많겠어요? 나중에 먹은 사람은 소비량이 많겠어? 먼저 먹은 사람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민간재 같은 것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먼저 소비하면은 나중에 소비한 사람보다 소비량이 많아지게 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나중에 소비한 사람은 먼저 소비한 사람이 소비하고 난 나머지를 소비하다 보니까 소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충분한 소비를 하려면은 남들보다 먼저 소비해야 돼. 그래서 뭐가 돼요? 서로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공재는요, 먼저 소비하든 나중에 소비하든 소비량이 차이가 없어요. 즉 먼저 소비한 사람이 공공재 소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소비량이 줄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도착한 사람도 먼저 소비한 사람과 소비량이 똑같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공공재는 사이좋게 소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공재의 성질은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공동소비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이좋게 소비하는 거. 그 공공재의 대표적인 것이 공원이에요. 공원을 산책을 합니다. 새벽 4시에 어떤 사람이 아파트 주민이 먼저 산책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산책해서 지나간 길이 있죠. 지나간 길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럼 5시에 나중에 도착한 사람도 4시에 산책한 사람이 지나간 길을 똑같이 지나가죠. 그 먼저 소비하든 나중에 소비하든 소비량이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 관광지도 대표적인 공공재 중에 하나예요. 설악산을 구경을 했는데 먼저 소비한 사람이 그 눈으로 먼저 확인했어요. 아, 경치 좋네. 1시간은 어떤 사람이 왔는데 먼저 소비한 사람이 지켜본 그 부분이 설악산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사이좋게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공공재 중에 또 하나 가로등 같은 경우죠. 가로등 길을 밑에 누가 지나갔어요. 나중에 지나간 사람은 가로등 불빛이 흐려져요? 똑같아요. 이렇게. 그 다리도 지나가고 도로도 만들어주죠. 도로도 지나가면은 먼저 지나가든 나중에 지나가든 그 도로는 그대로 존재하다 보니까 똑같이 사이좋게 소비하게 됩니다. 약수터물도 공공재 성질이 있어요. 약수터에서 갑돌이가 먼저 소비했는데 약수물이 없어지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사람도 와가지고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소비 개념으로 비경합이 일어나는 이런 물건들은 사이좋게 소비하니까 질서 있게 줄을 서가지고 자기 차례를 그냥 아무런 이제 초조함이 없이 기다리면서 소비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경합성에 대한 논리입니다. 집에서 그분이 삼겹살을 해줬어요. 삼겹 해줬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 경합이야, 비경합이야? 경합. 왜냐면 애들하고 저를 뭐죠? 삼겹살을 이제 2인분밖에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먼저 소비한 사람이 이제 경쟁자지. 근데 그분이 개입을 해가지고 제가 젓가락질을 못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소비고요. 비배제성이 반대말이 배제성이죠. 민간재 같은 것은 그 소비하려면은 물건의 가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민간재는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민간재 소비에서 어떻다? 배제당해요. 그게 배제성인데 공공재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리를 지나갈 때 돈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공원을 산책할 때 돈 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배제성 성질 때문에 공공재는 다 공짜로 이용합니다. 공짜로 이용한다는 것보다 무임차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경합성은 공동소비 개념이고요. 비배제성 뭐를 유발시킨다? 무임차자 문제가 유발시켜. 우리가 재정학이라는 공무원 시험에 보면은 요 가로친 거를 반대로 표시한 적이 있어요. 비경합성 가로 무임차자. 비배제성 가로 공동소비. 그게 맞는 지문이니까 틀린 지문이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그럼 결국 공공재는 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성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비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를 시장 기능에 맡기잖아요.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이것이 과소 생산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결국 과소 생산이 이거를 과다 생산으로 바꿔서 낸다고 그러는데 결국 과소 생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 무슨 문제 때문이에요?
비경합과 비배제성으로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우리 민간재 같은 경우는 생산자들이 생산을 하죠. 생산할 때 원가가 들어가죠. 생산비를 10,000원을 들여 민간재 같은 경우 가격으로 20,000원에 팔아요. 그럼 소비자들이 20,000원 주고 사죠. 그렇죠? 20,000원 지불하지 않으면은 배제당하니까 지불하면은 생산자들은 이 중에서 차익의 10,000원을 먹고 다시 10,000원은 이 물건을 또 생산할 때 원가로 지불해서 또 생산하게 됩니다. 근데 공공재는 다 공짜로 이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잖아요. 그럼 저 가로등도 없고요. 도로도 없어. 다리 안 만들어. 공원 안 만들어요. 왜? 수익이 안 나니까. 시장기를 맡기면은.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를 결과적으로 시장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아서 누가 개입해요? 정부가 개입한다. 여기까지 나왔죠. 정부가 개입할 때 어떤 식으로 개입하냐? 시장에 맡기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그럼 직접 공급할 때 문제는 민간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양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사용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공공재를 이제 생산하려면 직접 공급하려면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공공재를 누가 많이 사용하는지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가로등 밑을 누가 많이 지나다니는지, 도로를 누가 더 많이 다니는지, 그 관광지를 누가 더 많이 구경 다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측량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이용한다 가정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비용을 부과합니다. 강제로 비용 부과한 거 우리가 세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공공재는 정부가 세금 등을 걷어가지고 직접 공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바깥에 있는 가로등, 다리, 도로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공원 조성한 거. 이런 건 저희들이 이미 다 비용을 지불한 거야.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몰 후 되면 가로등이 켜지잖아요. 그 밑에를 많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많이 사용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공원도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가로등 밑을 그 일출 전까지 계속 뛰어다니는 거야, 이제. 설악산 그냥 맨날 구경하러 다니는 거야. 24시간 이렇게 계속. 돈을 썼으니까 많이 사용할수록 그만큼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등등.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 그래서 깊숙하게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 과소 생산을 과다로 바꾸지만은 왜 과소란 말이 나오게 됐는지 원천적으로 근본 용어는 뭐 때문이다? 비경합과 비배제다라는 거죠. 근데 기출문제만 연습하시면 거의 답만 이거 과소로 과다로 바꾸다 이것만 하다가 모의고사에서 전국 모의고사에서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인하여 과소 생산 문제가 생긴다 했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죠? 더 중요한 단어가 비경합과 비배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경합은 그래서 공동소로 이어지고 그리고 비배제는 명칭 그대로 무임차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시장에 맡기면은 그 민간 기업한테 맡기면은 결국 수익이 안 나는 거니까 다 공짜라면 무슨 수익이 나오겠어? 나올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정부가 직접 공급하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이상 더 나올 수 있을까? 맨날 여기서 멈출 겁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가 이제 핵심인데 거기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키워드는 다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외부 효과, 어떤 인간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익, 손실, 초래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럼 거기서 우선 키워드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는 말. 여기 참 중요한 단어고요. 그리고 제3자입니다. 제3자.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문구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놔야 되죠. 시장을 통하지 않고 요거 하나랑 제3자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두 번째 줄의 끄트머리에 외부 효과는 그래서 정외부 효과하고 부외부 효과가 나눠진다고 되어 있죠. 그런 표현을 기억하세요. 정외부 효과는 이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받는 사람 입장에 좋겠죠. 부외부 효과는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시 또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가 구분된다 돼 있죠. 방향은 제대로 되어 있고 이제 밑에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이 거기 이제 필요하지 않는 용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1, 2, 3, 4번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점인데 외부 효과는 이제 이거 지워야 되겠다.
지워도 되죠. 여러분 실력이 엄청나셔서 외부 효과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데 우선은 이제 외부 효과를 할 때 우리 시험에서 관련되는 이제 부동산 특성이 있어요. 외부라는 거니까 바깥에서 영향 준 걸 얘기한다는 느낌이 좀 들죠. 바깥이란 말 하면 시장 바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련되는 부동산 특성을 자주 연결시킬 때 이런 부동성으로 이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부동성이 부동산 특성 중에 있었죠.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외부 효과를 낼 때 이제 어떤 경제학 시험에서 예술제 하는 거랑 우리 시험 예시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시험은 꼭 부동산학개론에서 나오는 외부 효과다 보니까 관련되는 예를 어떻게든지 부동산하고 어떻게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죠.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어. 건물을 보통 이제 주택을 들죠. 얘가 움직이지 못하잖아, 사실상. 토지는 절대적이고 건물도 사실상 움직이지 못하죠. 그럼 가만히 있었는데 주변의 환경에 영향 준 거죠. 주변 환경이 우리 기출문제 보면 공원이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소각장도 이제 나왔었죠. 그럼 소각장이 주변에 있으면 주택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 나올까? 부정적인 측면 나올까? 그쵸. 부정적이란 말은 주택 가격 면에서 하락시킨 요소라는 뜻이죠. 부정적인 거야. 물론 소각장을 좋아하는 매니아계층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제 싫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각장은 그래서 좀 약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뭐 지뢰밭 같은 거를 갖다 놔야지 많은 분들이 이제 지뢰밭을 좋아하는 매니아 계층도 근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는 매니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균적인 그 분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문제 생겼던 것이 공원이 들어서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 긍정적인 거 아시잖아. 근데 기출문제 봤을 때 공원이 들어섰을 때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실제로 계셨어요. 그분이 왜 그런가 봤더니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한 분이 실제로 나왔던 걸 보면서 참 다양한 분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구나. 저희 아파트도 물론 그렇죠.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제 있지만은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단지 사이에 조그만 놀이터가 있죠. 거기 경고가 붙어 있어요. 그 몇 시 이후로는 아이들 여기서 놀지 말게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가까우니까 시끄러운가 봐. 아마 여기 있는 아파트 주민이 한 분이 시험을 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공원은 우리 시험은 일관된 방향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외부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키워드를 잡았을 때 어떤 경제 주체가 경제 행위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의 경제 행위는 시장 안에서 한 거야. 그럼 거래 당사자가 있겠어, 없겠어요? 거래 당사자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행위가 시장 안에서 거래 상방 대상을 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어떤 경제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시장 기구에 의하지 않은 거죠. 시장 기구에 의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한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바깥에 있어도 누구한테? 제3자에게. 제3자는 가만히 있었는데 영향을 받은 거지. 제3자한테 그러니까 제3자한테 미친 것이 의도한 거야, 의도하지 않은 거야. 의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근데 어떤 경제 유치의 경제 행위가 제3자한테 영향을 미쳤는데 시장을 통하지 않았고 영향을 미친 거야. 의도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의도하지 않게 제3자한테 방향이 긍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효과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의도한 것은 뭐고 의도하지 않은 것은 뭐고 이걸 구분하기 대빵 어려워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시험은 시장에 의하지 않고 제3자, 의도하지 않는 이런 단어들을 연결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외부 효과 보면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밑에 방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것이 지문이 하나도 이제 버릴 게 없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4개가 있는데 정의외부 효과가 있어요. 이 정의외부 효과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고요. 정의외부 효과를 같은 말로 외부 경제다라고 출제도 많이 합니다. 외부 경제. 그러면 정의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부의 외부 효과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정의외부 효과가 외부 경제면은 부외부 효과는 뭐겠어요? 외부 불경제. 이거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도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하고 부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 정하고 부를 구분하게 만드는 요건이 주어져요. 요 지문이 나오면 이건 정이구나. 요거는 부라는 걸 바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건이 주어진다는 것은 정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각각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이 있죠. 1번과 2번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 봤더니 이렇게 이제 조건이 나옵니다. 편익으로 먼저 하면은 사적 편익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편익이 있습니다. 그럼 사적 편익을 이제 줄여서 사익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럼 사적 편익이란 말은 정을 유발시킨 사람이 있죠. 그죠? 정을 외부국가를 유발시킨 사람이 그 유발시킨 행위로 본인이 향유하는 이익을 사적 편익이라 그러고, 그리고 본인의 정을 유발시킨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제3자,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을 우리가 사회적 편익이라 그럽니다. 그럼 정외국가는 사적 편익이 클까요? 사회적 편익이 클까? 직감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이렇게. 그리고 비용적인 면에서 따지면은 사적 비용하고 이제 사회적 비용을 이제 비교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사적 비용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내. 이 문구를 읽으시면서 아 이건 뭐를 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걸 바로 캐치하셔야 돼. 지금 정은 어차피 하나밖에 안 하고 여쭤본 거니까 정해볼까겠죠. 지금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했잖아요. 아, 이거 주의사항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등호는요 벌어진 쪽이 큰 겁니다. 꼭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는 하면은 아 이거는 출제는 정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구나 라고 바로 캐치하셔야 돼요. 물론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경우는 하더라도 무슨 보다 정을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바로 캐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뒤에 연결 고리하고 이제 어떻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물어보는 게 우리 시험 주종입니다. 이렇게. 그럼 정의효과는 뭐냐면은 정을 유발시킨 사람은 그 정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비용을 지불을 해요. 근데 본인이 정을 유발시키 지출한 비용에 의해서 본인이 혜택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혜택 봐요? 다른 제3자, 사회 전체가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의효과는 나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정의외부효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의외부효과가 가장 유명한 게 이게 이제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요. 자원봉사지만은 이제 순수한 자원봉사를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생, 대학생들 하는 자원봉사는 외부 효과가 아니야. 외부 효과가 아니야. 대부분은 아니죠. 왜 아니에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는 외부 효과잖아요. 그건 의도한 행위예요. 의도한 거. 그렇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순수한 자원봉사 행위 있죠. 이게 정의해볼까요? 그럼 순수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비용을 지출하죠. 본인의 시간과 본인의 건강과 본인의 재산을 탕진하면서 즉 건강도 해치고 시간도 지출하고 재산도 탕진하면서 남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대가를 바라고 해 안 해요? 안 하죠. 시간 지났어요. 재산 탕진했죠. 건강 해쳤죠. 시간도 낭비됐지. 집에서 쫓겨났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다른 제3자들은 본인이 이 사람의 행위로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의 행위로 당신 혜택 봤으니까 대가를 비용을 나한테 대가를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이 사람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시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해달라고 수여하지 않았잖아. 가만히 있어도 자발적으로 한 거죠.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누가 해달라고 그랬나요? 해가지고 문 탁 닫아버립니다. 이건 미련등이 쫓겨난다. 이런 식이 돼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나의 희생을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시장 기능에 맡기는 거야. 시장 기능 맡기면은 정을 유발하는 행위가 과다 생산 되겠어요? 과소 생산 되겠어요? 과소 생산 되겠지. 대가 없는 메아리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시장 기능을 맡기면은 얘는 과소 생산이 돼요. 과소 생산되니까 결국 혜택 보는 사람도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 이건 과소 생산은 과소 소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내거든요. 그럼 바로 문구를 읽으면서 무슨 외부효과 인식하셔야 돼? 정외부효과 인식하셔야 되죠. 그럼 사실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경우는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적정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문제가 이거야. OX.
X가 되겠지. 요거로 표현하면서 정의구나.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적게 생산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과다가 아니라 과소. 대부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개입해?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정유회복가가 시장이 많아지잖아요. 정유회복가를 유발하니까 많아지면 그 사회는 따뜻한 사회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정유회복가 많이 나오려면 어떤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돼요. 10명을 해놓고 그중에 여기서 한 사람만 희생하면 나머지 9명이 행복해집니다. 한 사람 희생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왜냐?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기 때문에 본인은 혜택만 보려고 그러지 본인이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일반적인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기 때문에 그 정을 유발하는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특히 정을 유발하면은 희생만 하지 혜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할 때 방향은 정해져 있죠. 시장에 보면 안 나온다 그랬죠. 생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소비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생산 소비를 어떻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증가하는 방향 개입을 할 때는 정을 유발시킨 사람이 본인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제3자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원인자한테 대가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할 텐데 정부가 대신 대가를 지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지출하는 비용을 줄이고 그 편익을 높이는 식으로 정부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정을 유발시킨 사람한테 그 체계도 잘 돼 있지만은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많은 복지재단이 있죠. 복지단체들이 있어요. 복지단체는, 복지행위는 밑 빠진 등에 물 붓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복지재단 운영한 이사장님이 본인 능력으로 수많은 복지 행위를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복지단체들은 정을 유발시키게 설립된 공익재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저런 행위가 많아지면 좋겠구나 그래서 정부가 그 복지단에 뭘 줘요? 지원금을 주는 거지. 이렇게 정을 유발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죠. 아, 참 머리를 잘 써.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나? 아유, 참네. 그리고 이제 그 기부하는 행위 있죠. 이렇게 이런 거 세금 같은 걸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정의 외부 효과를 이제 장려하기 위한, 촉진하기 위한 어떤 이제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연결시키기 전까지는 어쨌든 잘 지금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요거 있죠. 편익하고 비용적인 면에서 어느 게 크고 작냐를 따져서 정하고 부를 판단하신 다음에 과소냐 과다냐를 연결시키는 요것이 우선 잡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만 잡히면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일사천리로 나와요. 근데 정은 근데 잘 발견이 안 돼요. 정을 유발시킨 사람이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을 유발시킨 행위를 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어요 해가지고 막 뒷담화를 쳐요. 참 그래서 그 불안 좀 하기 좀 힘들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을 유발시킨 행위를 하겠다라고 집에 있는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분은 뭐라 그럴까요? 효자손으로 그냥 막 이 인간이 미쳤냐 해가지고 나 술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해서 막 이렇게 해요. 내 술 먹을 병을 다른 사람 위해서 일하냐? 막 행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미안해. 그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저는 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불쌍하죠. 이렇게 이제 근데 잘 발견이 안 돼요. 근데 부회복가는 그냥 지나다니던 다 부야 이렇게. 그럼 부회복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적 편익이 있고요. 사회적 편익이 있죠. 당연히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 사적 편익이 더 커. 그럼 비용을 따지면은 이제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비교하면 어느 게 더 클까?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편익을 구분했는데 편익 면에서 보면 얘는 소비 면에서 외부 효과로 설명하고요. 그래서 과소 소비, 과다 소비 이럽니다. 비용으로 표현하면 얘는 생산 면에서 외부 효과이기 때문에 과다 생산, 과소 생산 이렇게 표현해요. 어차피 사실 연결이 되는 거지만은 비용을 하면 그 생산으로 표현하고 편익하면 소비로 표현하게 되는데 어쨌든 부회복가 같은 경우는 부를 유발시킨 사람이 있죠. 부를 유발시킨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요. 근데 부담은 누가 떠안는다? 사회가 떠안아요. 본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부를 유발시키는 것은 나만 살자 다 죽어라 있죠.
나만 살다 다 죽어라 논리가 이게 부의 외부효과고 인간의 이기심을 극도로 표출한 행위가 부의 외부효과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우리 시험 예는 공해공장이죠. 해수라든지 이런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한 이런 공해공장들. 그럼 공해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그런 공해물질이 대기에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방지시설 설치한다든지 그걸 안 하는 거야. 왜? 공해공장 운영하면 본인이 이익을 많이 얻죠. 근데 그것이 대기에 물에 배출하면서 부담 다 누가 떠하나요? 사회가 떠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공해공장 운영하는 이제 사장님이 대표적이고요.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익만 잔뜩 먹는 거.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각종 소음, 공사장 소음 이제 여러분 접하실 겁니다. 아주 기출 문제 보면은 그 층간 소음도 마찬가지고요. 층간 소음 유발시키는 본인은 좋죠. 다른 제3자 밑에 있는 사람은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애들이 뛰어다니는데 뭐 의도하고 뛰어다니겠어요? 그냥 즐거우니까 밑에 있는 분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냥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애들은 뛰어다녀야지 되는 거니까. 저 같은 사람 밑에 층에 있으면은 뭐 위에 있는 사람은 이제 천국이죠. 뛰어다니면 건강하구나. 아이고 잠깐 멈추면 넘어졌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쿵 소리 나면 머리가 쪘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 나오죠.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두두두두두. 축구하는구나. 또르르르르. 야구공 던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황이에요. 근데 그 집에 있는 그분은 굉장히 이제 민감하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럼 둔감한 저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면 본인이 올라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보고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저 가서 올라가기 싫어. 그럼 문 앞에서 서 있다 그냥 내려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했는데 아직도 뜨네? 통하지 않네? 당신이 올라가 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번도 저는 얘기를 못 하고 와요. 그래서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그래서 이제 인터벌 두고 가면은 이제 그래서 공해공장 소음 같은 거, 악취 같은 거 있죠. 악취도 대표적인 불을 유발시키는 사람입니다. 방귀가 대표적이죠. 낀 사람은 본인은 좋다 그랬죠.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본인은 좋지만은 밀폐된 공간에서 깨야 돼요. 부동성 때문에. 그러나 다른 제3자는 아주 죽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방귀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불법 주차 이런 것도 많아요. 불법 주차, 뭐 음주운전 다 본인은 좋아. 이렇게. 음주운전 같은 건 사회적 병을 너무 많이 유발시켜서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서 등등등. 그리고 이제 저런 것도 다 나오죠. 흡연. 흡연도 이제 본인은 좋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 피해를 많이 주죠. 등등. 그리고 이제 연말연시니까 송년회 같은 거 할 때 되게 동기생들 뭐 이런 거 뭐 동창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모임에 다 긍정적인 사람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받는 말을 면도날 같은 그냥 훅 던지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막 하는 사람들, 무개념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불을 유발시키죠. 그런 언어를 쓰면서 본인은 뭔가 기분이 좋은가 봐. 근데 상대방은 그 모임을 완전히 이제 차갑게 만드는 거, 이렇게 등등등. 그 불은 너무 많이 발견이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이 부의 외부 효과가 이제 인간이 이기심을 극도로 표출한 거다 보니까 이런 행위를 한 사람 본인이 이익을 많이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다른 제3자가 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회를 맡기면은 이 행위가 과다 나오겠어요? 과소 나오겠어요? 과다 생산될 수밖에 없지. 이익을 많이 얻으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소비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과다 소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과다 생산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방치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사회적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정의 요보 효과를 유발하는 행위는 자원이 할당이 안 되고 사회적으로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불을 유발하는 행위엔 자원이 지나치게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는 거죠.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대책이 부가 많이 발견되고 우리 시험에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할 때 이제 요거는 종종 나옵니다. 생산하고 소비 이점, 생산 소비를 증가하는 방향을 개입하겠어요? 감소시키는 방향을 개입하겠어요? 당연히 감소, 억제시키는 방향을 개입할 수밖에 없겠지. 이 대책에 대해서 이제 흔하게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대책이 올해도 이건 지문이 나오긴 했어요. 용도 지역 문제를 내면서 여기 아까 이제 주택의 경우에 이제 여기 있다 그랬죠.
주택 같은 경우는 소각장 같은 게 들어서면은 이게 불을 유발시킨 행위잖아요. 근데 들어서면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해요? 하락하겠지. 하락하는데 문제는 하락할 때 뭐가 변해? 시험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였었죠. 실제 24회 때 문제. 소각장 들어서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하락한다는 거 다 알잖아. 하락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전 단계에서 뭐가 움직여요? 수요가 변해요? 공급이 변해? 수요가 변해지. 이게 들어서면 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있겠어 없겠어? 떨어지겠지. 수요가 증가 감소. 그럼 수요 곡선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어느 쪽 움직여요? 그쵸. 그래서 소각장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측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우측으로 움직이는 매니아 계층 대상을 시험지에 냈을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서 부동산 가치가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지.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 소각장 같은 것이 이게 주거 지역이잖아. 주거 용도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소각장 같은 걸 원천적으로 못 들어서게 차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용도 지역 지구제예요. 그 용도 지역 지구제는 공법상 공부하시는 거.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토지용 규제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면 맞다, 틀렸다. 용도적 부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토지용 규제 수단이래. 맞겠지. 이 지문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용도지역제는 정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토지용 규제 수단이다. 그러면은 그건 X지. 저걸 어떻게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해요? 나오기도 힘들어 죽긴 어떻게 제거해? 자원봉 사는 사람 잡아다가 집어넣는 걸 말하죠. 이건 제거하면 안 돼. 장려를 해야 돼요. 장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정부가 강제로 통제하는 거니까 용도지역지구제. 어떤 식으로 정부가 개입하냐? 생산 소비를 감소시켜야 되잖아요. 불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떨어지려면은 불을 유발시키는 사람 편익이 높고 비용이 적다 그랬죠. 그럼 불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불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할 때 향유하는 비용 편익을 줄이고 비용을 높이는 식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벌금 같은 걸 때려. 과징금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흡연하지 말아라. 흡연은 벌금 때리고 불법 주차 벌금 때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방귀 끼는 사람 뭐 벌금 때리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세금 같은 걸 부과하죠. 방귀세 신설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낄 때 100만 원, 두 번 낄 때 1억, 세 번 끼면은 1조. 그래도 계속 끼네 구멍 막아버리는 조치 취하다 보면은 경제적 부담이 무서워서 방구를 참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잠깐 연타석으로 나왔던 지문으로 코주 정리라는 걸 앞으로 책에 기본서 나올 겁니다. 코주 정리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주 정리는 불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원인자들이 이익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피해자들은 말 그대로 이제 많은 사람 피해를 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피해자들이 불을 유발시킨 원인자한테 당신의 행위로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거를 보상해달라고 대가를 청구하는 거 있죠. 이거를 코주 정리라 그래요. 그럼 대가를 보상 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원래는 안 돼. 제도적으로 인정해 줘가지고 보상 청구하면 이 사람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돼. 다만 얼마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당사자 간에 맡기는 거야. 근데 당사자 해결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피해자는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원인자는 적게 주려고 그러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법원까지 가서 소송 걸리고. 근데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그분 피해자들이 그럼 얼마큼 피해 받았는지 입증해야 되잖아요. 입증 책임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채집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야. 층간소음으로 있는 증거 채집을 해야 되지 어렵고요. 데시벨 측정하려고 해봤더니 쿵쿵쿵 할 때는 이제 됐어. 그때 또 잠잠해. 팔이 아프지? 그럼 내려오면 또 쿵쿵쿵 하고 이렇게. 방구를 끼는 그 찰나의 순간은 어떻게 증거를 채집하겠어요? 이렇게 비닐봉지 담아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 채집 능력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제 부의 외부 효과를 위주로 언급하는데 이제 어떤 스타일로 내냐면 아까 전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는 딱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는 국어적으로 잘 보세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는 부외부까지. 그렇죠? 오픈북 해도 이렇게 힘들어요, 처음에. 그러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적정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
아까 뭐 5예요, X예요? 5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5예요, X예요? 여쭤보는 것만. 5가 됩니다. 이거다. 그 또 하나가, 그럼 잘 보세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는? 아니, 그냥 OX가 아니라 지금 정의냐 분야 판단하는 거죠, 지금은.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는 이렇게 우선 조건이 나왔죠. 문구가 나오면은, 얘는 정의권화를 바로 인식하셔야 돼.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OX. 오지.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면은 정해볼까잖아. 정해볼까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 안 필요해? 지금 정이든 부든 다 정부가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정은 안 나온다 그랬잖아. 안 나온. 생산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부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이 표현이 실제로 나왔을 때 많이 틀렸던 지문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요것보다 요게 크면 정이잖아요. 근데 왜 정부가 개입하면 내가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좋은 건데 그 좋은 행위가 안 나오니까 정부가 좋은 행위를 많이 나오도록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인자한테 이제 정부가 보상금 막 줘, 상장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지역지구제 실시는 정부 개입의 정치적 기능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죠. OX. 다시. 부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지역의 실시는 정부 개입의 정치적 기능에 해당한대요. 뭐죠? X가 되겠지. 정치적 기능이 아니라 무슨 기능이 해야 돼? 경제적 기능이 해야 돼. 왜? 지역주의는 부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야. 그러면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한 거잖아요. 시장 실패를 수정한 거지. 무슨 기능이야? 경제적 기능.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공공재 있죠. 정부가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정치적 기능에 해당한다. 이것도 무슨 기능이야? 공공재는 시장이 안 나오잖아요. 시장이 맡기면은 시장 실패지. 시장이 안 나오니까 정부가 개입한다 그랬죠. 생산을 직접 공급 생산을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재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건 무슨 기능이다?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니까 경제적 기능이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과 방법이 있죠. 이게 방법과 이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적어서 어쨌든 이것도 공공재 공급하는 거 전부 다 경제적 기능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 정치적 기능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정치적 기능 들어갈 내용인데, 그래서 시장 실패와 관련되는 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전부 다 경제적 기능. 이렇게 저기가 큰 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정부 시장 개입 방법이 지난주에 보셨던 요것이 이제 한 세트 한 문제나 보시고, 그걸 다 섞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럼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 한 세트, 그리고 시장 실패에 관련된 원인들이 있죠. 요거하고 외부 효과가 한 세트 해서 이제 요 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많이 지문으로 연결시켜 드리면은 많이 맞추실 수가 있는데, 이미 워낙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다만 용어 중에 거기 이제 아까 정의회복과 부회복과 각각 동그라미 4번에 정의회복과 핀피현상과 관계가 깊고 4번에 부회복과 님비현상 관련이 깊다 이렇게 돼 있죠. 님비현상, 핀피현상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보면 많이 사회적인 이게 현상이니까 들어보시고 있고, 저희들 많이 주변에서 발견이 되죠. 님비현상은 이제 니네 집에 해서 님비현상이잖아요. 부회복과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 집에 하라는 거를 우리 정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부하고 관계 있지. 님비현상이 뭐예요? not, in, my, back, yard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걸 해서 님비현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뒷마당에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뒷마당에 갖다 놓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 뒷마당에다가 소각장 갖다 놓으면은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 이런 논리죠. 무슨 외부 효과? 이거는 부외부 효과를 이제 유발시킨 행위는 못 들어서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핀피 현상은 뭐야? P가 뭐야? P. 플리즈 인마이 프론트 야드 그렇죠. 핀피 내 앞마당에 뭐 이런 거죠. 지하철역 뭐 이런 거 제발 앞마당에 떠달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정하고 관계되지. 공짜로 혜택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상식상 시사 용어에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딱 한 번 작년에 나왔었죠. 이제 26회 때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좋은 것은 이제 정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집에서 밥을 먹으면은 제발 고기 반찬은 제발 내 앞에 갖다 주세요 이렇게 원하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그분은 설거지 거를 제 뒤에다가 갖다 놓죠. 이렇게 이제. 근데 제발 이거 좀 갖다 놓지 마라 했는데 집에 있는 분은 저한테 요거를 많이 하고요. 요거는 자기들끼리 먹죠. 좋은 거. 그래서 빨리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 누가 오셔가지고 식탁에 있는 그 부조리한 구조를 개입해서 이것도 저한테 앞에다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행위를 안 해요. 집에 있는 그분이 그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효자손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내용이 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마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정책론이 5문제가 최대가 나온다 봤을 때 벌써 두 문제라는 것은 굉장한 내용이죠. 그 토지 정책 부분이 63페이지부터 나오는데 그 설명이 이제 사실상 안 돼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토지 정책 여기서 생략하고요. 기본서 할 때 해보도록 하고 주택 정책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주택 정책이 65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거기 분양주택 정책은 뭐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으니까 아까 전에 이제 논했던 것이 정치적 기능과 연관되는 게 나와야 돼요. 정치적 기능은 사회정보 달성인데 저소득층에 주택 정책이라고 해요. 지난주에. 주택 정책 중에 그래서 이제 약자 배려 차원에서 무슨 정책이 많이 나온다? 임대주택 정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내용이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이 입문과정에서는 67페이지 보시면 나오죠. 97페이지 임대주택 정책 여러분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매년 출제가 됩니다. 거기 1번에 임대료 규제 있죠. 규제 동그라미, 2번에 임대료 보조 있죠. 보조의 동그라미,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68페이지 3번에 공급임대 공급 있죠. 공급 정책, 공급의 동그라미 해가지고 세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또 어떤 것이 더 많이 나오는지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어요.